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예정했던 시간이 한 1, 2분 지났는데요. 오늘 세계의 한인 K 디아스포라가 희망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상에 나오신 지 100년이 되는 것이 내년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100주년 기념으로 3연속 세미나를 개최하는 첫 번째 자리를 오늘 하겠습니다. 김대중이 지금 살아있었다면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세상에 제기할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후배들이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가 K 디아스포라일 것 같고, 두 번째는 한류를 열었던 김대중이 K 컨텐츠의 문제를 제기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 한국이 어떻게 글로벌 정치에 기여할 것인가, 글로벌 밸류로 무엇을 제기할 것인가를 아마 가장 고민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에 그 김대중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후배들로 이루어져서 작년에 국회 앞에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을 잇는 그 거리를 한국의 평화와 통합과 민주의 상징으로 김대중 평화로를 청원해서 만들어냈던 그 일을 했던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중교통, 김대중 정신으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대중교통이라는 끝내주는 이름의 조직이 오늘 1차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국민의례를 예를 들어 애국가나 또는 뭐 이런 등등을 하기는 그래서 국민의례, 뭐 묵념 이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요. 지금 잠시 이 나라의 민주주의 또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선조들과 전 세계에 퍼져서 애쓰시고 지금 한인 사회를 잘 일구고 계시는 우리의 동포들, 또 크게 한인의 정체성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또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배출해낸 노벨 평화상 수상 대표 정치인인 김대중 대통령을 잠시 생각하는 시간 한 5초 정도 함께 갖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의 순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아보게 되는 조금 이따 축사를 하신 인요한 교수님과 함께 대중교통의 상임 공동대표를 다른 공동대표분들 5분과 함께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순서는 축사를 우선 권노갑 밥 메넨데스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 그리고 장범식 숭실대 총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서대로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첫 행사를 여는 인사말을 우리 상임 공동 대표이신 인요한 교수님께서 또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토론에 바로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현재 이 행사는 한국과 미국 동부 시간으로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체 행사의 좌장을 맡고 기조 발제를 하고 그 이후에 전우석 감독님, 브라이언 존, 김보람, 이성민, 이병환 이 순서대로 똑같이 발제와 토론자 차이 없이 똑같이 8분씩을 맞춰주셔서 혹시 조금 미진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8분씩 맞춰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순서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제가 좀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전우석 감독님이 이 디아스포라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브라이언 전과 김보람, 이송민 세 분이 미국, 일본, 뉴질랜드의 경험을 주로 케이스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 이병환 박사님, 이병환 위원님께서 조금 역사 문화적인 차원에서 총정리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토론 중에 Q&A 형식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플로어의 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진행 중에 그 메모 쪽지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광로형 사무국장님께서 정리하셔서 제게 전달해 주시고 적어도 질문을 이성민 대표 할 때까지는 좀 정리를 다 해주시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적절하게 답할 분들께 전달드려서 마지막 정리를 토론에 참여하신 토론자들께서 약 1분 반 정도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포함해서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은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축사를 해주시지 않은 공동대표가 3분 계신데요. 우리 김동환 교수님, 박예용 교수님, 그리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 못 오신 오늘 수업 때문에 못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중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코멘트를 제가 요청드릴 테니까 한 1분 30초 이내로 코멘트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권노갑 김대중 기념사업회 명예이사장님의 축사인데요. 축사를 서면으로 보내주셨는데 혹시 서면으로 띄울 수 있나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김대중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고 곁에서 모셨습니다. 그가 고난의 삶을 이겨낸 힘은 신앙, 안에 학습, 국민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늘 한민족이 세계 무대에서 평화와 문화의 모범이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감옥에서 공부해서 시작했던 IT 정책이 디지털 코리아의 원동력이 되었고 자신의 결단으로 시작했던 문화 개방과 교류가 한류의 기반이 된 것에 대해서 김대중은 하늘에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외회의 침략과 분단, 이산의 아픔을 온몸에 새긴 한민족의 사명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K-디아스포라, 김대중이 있다면 그는 바로 K-디아스포라에서 내일의 희망을 찾았을 것입니다. 전 세계 도처 한 민족이 있는 곳에서 평화와 문화의 한류를 일으킵시다. 자, 멀리 계시지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밥 메넨데스 미 연방 상원위원장 상원의 외교위원장님의 축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글 부분을 읽어드리면 친애하는 여러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복을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한반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한 고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기념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분은 많은 업적 중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인 동포들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고 그 유산을 전 세계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삶과 업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크게 기여하였고 차세대들에게도 큰 영광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을 기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삶을 지지합니다. 로버트 메넨데스. 다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축사는 원래는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 의원이 우리 동포들께서 많이 사는 뉴저지의 디스트릭트 지역구를 두고 계셔서 축사를 준비해 주시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약간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지금 축사가 도착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그 뜻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의 끝으로 숭실대학교가 평양 숭실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서울에 내려온 이산학교로서 디아스포라를 학교에서 가장 관심 있는 어젠다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염을 평소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축사를 직접 영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총장 장범식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3연속 K글로벌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님, 문희상 김대중 정치학교장님, 김민석 국회의원님, 인요한 대중교통 상임 공동대표님, 조시 고타이머 미 연방 하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자 동시에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저는 이번 연속 세미나가 분단과 전쟁으로 대표되는 한반도의 아픈 과거사를 극복하고 한민족 통합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숭실대학교는 1897년 평양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이며 1938년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며 자진 폐교하였다가 1954년 서울에 재건한 이산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에서 다뤄질 디아스포라라는 주제가 무척 각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숭실대학교는 이산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교육과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같이 떠오르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셨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축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꿈꿨던 그 말씀을 우리 장 총장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 들으니까 그야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랜만에 상기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축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인요한 상임 대표님께서 오프닝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김민석 의원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좀 의미가 있는 자리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 민족 중에 유일하게 그리고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그 의미는 너무 강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그 오프닝 리마크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오늘 100주년 탄신 100주년이 기념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좀 기억하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리를 IMF를 극복해 주게 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소중했던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다른 업적도 있지만 여야대 상황에서 이 IMF 극복 이거 위대한 업적입니다. 지금 정치가 많이 혼란스러운데 김대중 대통령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생각은 달라도 이렇게 보복을 하지 않는 저는 교훈을 개인적으로 받았고 또 참으로 98년 취임식 때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또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초청받은 것 보고 깊이 이 민족은 희망이 있구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 용서하고 안고 가는구나. 이거를 느꼈는데 그때 아주 그냥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햇볕 정책을 주장했는데 여러분 햇볕 정책이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너무 과소평가해요. 그리고 이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아무리 북쪽이 핵과 미사일을 많이 가져도 이 햇볕 정책은 이제 막지 못합니다. 남한의 연속국과 남한의 문화를 북쪽 사람들이 햇볕 정책 때문에 알게 돼서 이거 거꾸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이 햇볕 정책이 계속 성공하고 통일이 빨라질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오지 않을 통일이 빨리 올 거리라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을 준비하면서 한반도에서 가장 항상 두 개 한국이 있는 게 자랑스럽지 않고 하나가 있어요. 저도 97년도에 두만강 건너면서 왜 신의주로 들어가면서 단동에서 왜 한국이 두 개 있을까?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하나인데 또 하나의 한국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리아가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게 뭘까? 이거를 제가 깊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북쪽의 변화를 우리는 늘 강조를 하는데 북쪽의 변화만큼 혹은 더 우리가 변해서 우리 사회가 탈북한 사람들 또 중국 교포 뭐 여기서 소외감 받는 근로자 이런 분들을 안으면은 그 북쪽도 위에서 그 통일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북쪽을 우리가 변해서 북쪽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통일이 오지 않을까. 진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닌가. 그리고 한국 사회도 이제 다문화 가정 여러 가지 변해가고 있는데 이 다문화 가정을 포용하는 것도
통일의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과 무슨 미사일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햇볕 정책에 훨씬 더 무서운 그 강력한 파워가를 통해서 남북이 곧 통일이 되기를 될 거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행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발제로 들어가겠는데요. 그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발제는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그냥 제가 가급적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따로 정리하자고 쭉 진행하도록 하고요. 중간에 딱 세 분만 청해서 중간 코멘트를 듣고 마지막에 질문을 할 텐데, 아까 제가 박예영, 김동완 두 분을 말씀했는데요. 제일 먼저 사실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김대중 재단의 이사장은 권노가, 상임 부이사장은 문희상이시고 실질적인 것을 총괄하시는 우리 백이선 사무총장님, 전 의원님이 오셔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 오셨기 때문에 중간 코멘트를, 그것은 저희가 발제 중간에 토론이 진행될 때 제가 한 분씩 끝날 때 한 분씩 잠깐씩 하겠습니다. 그때 백이선, 박예영, 김동완 순서로 한 1분 30초 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제가 제 발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보시면서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산자죠. K-디아스포라면 코리아의 이산자겠죠. 흩어졌거나 또는 현재 한국에 있는데 뭔가 정체성의 이슈가 있는. 이산자라는 것이 갖는 근본 문제점은 아이덴티티 문제라고 봅니다. 난 누구지? 한국인인가? 한국인이란 뭐지? 한국적이란 무엇인가? 난 왜 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이런 관점에서 김대중은 어떻게 그 레가시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봤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근본 질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포함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저는 우리의 모든 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두 번째 호사카 유지 선생님 계시죠? 오늘 못 오셨는데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사십니다. 억양은 한국말을 잘하시는데 일본식 억양입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더 독도는 한국당 애국심을 추천하실 겁니다. 인요한 교수님 계시죠? 설명할 필요 없죠? 인요한 교수님 미국에 멀뿌리는 미국이신데 한국에서 벌써 몇 대가 사셨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전라도 사투리 제일 잘하실 겁니다. 남북관계, 남북통일 제일 바라실 겁니다. 앞으로 저분이 아이들을 낳고 도대체 그 아이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까 잠옷 궁금해집니다. 우리 박예영 조금 있다가 우리 대표님 인사 말씀하실 텐데요. 북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국에서 사십니다. 북한 말투가 이제는 있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와서 신학을 하셨습니다. 그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각각 도시들이 남한과 연결돼야 한다는 그런 통일 지도를 이렇게 배포하는 것을 사명을 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데요. 저분들의 정체성과 고민은 무엇일까? 그 옆에 계신 분이 고려인자 있는 사진에 있는 분이 신조야, 우리 대중교통의 또 멤버이십니다. 우즈베키스탄에 태어나셨습니다. 한국에 살고 계십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을 여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던 조상의 그 역사에 엄청난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 밑에 밑에도 왼쪽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수일 선생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자발적으로 북한을 갔다가 북한에서 이른바 간첩으로 대한민국에 파견됐습니다. 근데 너무나 탁월해서 대한민국이 구속한 이후에 이분을 내어줬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실크로드 문명학자로서 거듭났고 통일에 대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인순이 다 아시죠? 미국인 무친일 텐데 한국에 살고 있고, 그냥 보면 저분이 가수여서 그렇지 흑인인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 바로 옆에 김대중 대통령 우측에는 메릴 스트릭랜드라는 분입니다. 저분의 한국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근데 저분은 미국인 무친,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계 아프리카계의 첫 연방 하원인데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한국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We are all Korean. 우리 모두 코리안이다. 이제는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한국을 벗어난 한국 사람, 심지어 한국인이 된 한국 사람까지 한국인이 됐고, 어찌 보면 한국인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재개인이 한국인이 돼야 되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들의 역사는 남북한, 고구려와 신라, 하와이와 쿠바 이민사, 조선족의 역사, 일제 중형 기국사를 다 포괄해야 하고,
언어는 한글이 중심이지만 점점 앞으로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한글을 잘 못할 수 있는 세대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그들의 터전이 한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일 수밖에 없고 그들의 모든 이산의 뿌리는 우리 역사가 가졌던 식민지 시대의 아픔으로 공통이 있다. 우리는 그러면 이들을 공통으로 묶어대는 소위 K-밸류의 무엇이냐? 지금 세계를 휩쓰는 한류의 뿌리는 무엇이냐? 이 밸류를 고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 코어 밸류에 대해서 저는 가끔 대한민국은 문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테러리스트로 일제가 이야기했던 백범이 문화대국을 꿈꿨고 얼마 전에 황태현 교수가 입증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구텐베르그보다 먼저 활자를 만들었던 조선이 14,000 종류의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동시대에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했고 중국의 숫자는 좀 더 많은데 인구 비례로 보면 한국이 압도적이고 처음으로 일간지를 만들었고 유교 국가였다는 현익경과 달리 만들었던 책의 90%가 기술서이고 프랑스의 줄 베르너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프랑스에는 농가의 책이 하나도 없었는데 프랑스 혁명 이후에 한국에는 모든 농가의 경영 여결이 있었다는 놀라운 그래서 배워야 산다라는 DNA를 가지고 있는 국가. 그 외에 있는 것들은 다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평화의 DNA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가 다 폭력이라면 우리가 수출해낸 우영우가 평화를 가지고도 드라마를 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낸 이러한 것이 과연 그 코어에 단군의 홍익인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촛불민주주의의 정신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입증을 해내야 하나 결론적으로는 분단과 냉전의 희생양이었던 디아스포라 일반이 그랬듯이 한민족이 세계 평화와 생명 문명을 통합명을 선도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닌가. 결론은 코리아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미션, 코리아의 미션, K-팝, K-무비, K-드라마로 이어지는 한류의 최종은 K-소울, K-미션이 아닐까. 전 세계에서 흑과 백, 아시아와 타 세계를 잇고 분단의 긴장과 남북의 갈등을 풀어내고 평화와 통합의 사도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국가가 정책으로서는 이제 그런 전 세계에 있는 K-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강화 유지 지원하고 또한 적절한 방식으로서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디아스포라 이것은 저출생과 인구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민을 여는 차원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먼저 열어야 할 그리고 모든 국가의 이민 정책의 최첨단 상위 정책이 엘리트 이민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2세 3세 엘리트들부터 포용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행사를 여는 김대중의 후예들이 세계 곳곳의 K-디아스포라들을 귀하게 일으켜 세워서 조국과 민족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발제를 마치고요. 나머지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PPT를 준비해서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이렇게 제가 8분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인사 말씀은 제가 감히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제가 뵙고 싶었었던 이뇨한 박사님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 이렇게 줌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다음 영상을 들어주실까요? Hi, my name is Joseph Chun. I'm a New York attorney, currently producing and directing a film called Jeronimo. A year ago, I went to Cuba on a whim to explore the country before American tourists and capitalism poured in. And of course, wanting to enjoy the beach, drinking rum, and smoking cigars. But the lady who came to pick me up at the airport from a hostel I booked several days ago just happens to be fourth generation Korean Cuban, whose father was the legendary Jeronimo Lim, Im Eun-jo in Korean. That's where everything started. Although Jeronimo passed away in 2006, I got to meet Jeronimo's wife, daughter, son, and other family members who told me about the incredible journey Jeronimo and his family had to go through in the past 100 years in Cuba. For instance, Jeronimo went to law school with Fidel Castro, participated in the Cuban Revolution, and later worked with Che Guevara as the top government official in the new Cuban government. Equally amazing is Jeronimo's father, Im Chun-tek, who took the initiative to collect funds
from his friends in Mexico and Cuba in the 1930s and 40s to support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invasion force. For this effort, his name appears in Kim Bu's autobiography, 백범일지. So it was a kind of experience that really impacted my worldview, and because I was so convinced that their story has the power to move us all, whether you're Korean living in Korea, America, or anywhere else, or anyone that can humanize and identify with the immigration experience. So I decided to make a documentary about Geronimo and other unsung heroes in Cuba. And with your help, I am committed to sharing the important legacy of Geronimo Lim. Thank you.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재미 한인 전후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7년 전에 쿠바에 우연히 놀러 갔다가 쿠바 한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100년 전에 이제 에네킹 농장에 팔려온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쿠바로 와서 쿠바에서 쿠바 혁명을 일으킨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인이 있었고 그 한인이 이제 인생 말미에 자신의 쿠바 정체성뿐만 아니라 한인 정체성을 어떻게 복원하는지 그 일대기를 다룬 헤로니모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네, 최근에는 이제 2020년에 미국 연방 하원에 도전했던 5명의 한인들. 저는 초선을 통해서 사실 그 보수와 진보, 1세대와 2세대, 한인과 타인종 간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왜 공존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작년 11월에 국내에서 개봉을 해서 미국에서도 현재 상영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오늘 이제 주제가 디아스포라죠. 사실 저나 혹은 오늘 패널에 참석하는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어떤 재외동포들의 대변자가 될 수는 없겠죠. 저희는 단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디아스포라 중에 일원일 뿐일 것입니다. 사실 저희 디아스포라들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그리고 왜 한반도를 떠나 밖으로 향했는지 각자의 이유가 다르고 자신이 정착한 현지 국가의 정치체제 그리고 경제 상황, 민족 구성에 따라서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 역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한반도를 떠나면서부터 우리가 이민자로서 혹은 이민자 자녀로서 소수자로서 경계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소수자가 되었던 우리의 경험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묻고 찾는 그 몸부림이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몸부림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혹은 디아스포라의 다른 일원들이 다양한 문화의 충돌과 혼합으로 발현되고 내재된 어떤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입니다. 김민석 의원님께서 훌륭하게 어떤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본적 정의와 혹은 제 이후에 이제 발제를 해주실 분들께서 어떤 지식 전달, 제1교포가 됐건 제2교포가 됐건 그런 지식 전달을 주로 담당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유 방식,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디아스포라적 사유 방식, 디아스포라의 삶의 방식에 조금 같이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한 5분여간 그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싶고요. 혹시 김민석 의원님, 이뇨한 박사님, 세계 다양성 순위, 위키피디아 구글에 쳐보면은 세계 다양성 순위가 있어요. 1위가 가장 다양성이 높은 나라, 159위가 다양성이 가장 낮은 나라. 근데 그 다양성이란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이에요. 어떤 사회과학자들이 이 세 개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순위를 냈어요. 1위부터 159위까지. 대한민국이 몇 위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직접 대답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159개 국가 중에서 다양성 순위에서 158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유일하게 낮은 국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보다 낮은 국가가 북한이었습니다. 다양성 순위에서. 제가 이거를 굳이 언급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18살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학급 내에서 non-Korean,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을 되담아 보면은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한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한인 정체성이라는 정의가 굉장히 획일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김유한 박사님께서 그 누구보다 한국에서 사시면서 이 문제들을 자주 직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사는 이들은 자신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 생각해보면 대부분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요. 한국에서 마이너리티가 되는 경험이 적어도 민족적으로는 없다는 뜻이죠. 저는 이 지나친 주인의식의 폐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폐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어떤 재미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떤 큰 계몽을 주었던 사건은 LA 폭동 사건이었어요. 92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최근은 아시안 혐오 범죄를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이너리티 정체성이 계속해서 도전받고 실현을 받는 경험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누구신가? 아까 김인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국 내에서 코리안은 무슨 뜻인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의 사명,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쓸데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패널에 참가하는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는 어떤 소수성, 마이노리티성을 늘 직면해서 평생 그것을 씨름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학교까지는 제가 이 코리안 아메리칸 이중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연변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라는 데서 한 학기 정도 봉사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연변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있는 일수라는 조선족 친구를 만났어요. 일수가 어느 날 저보고 형, 혹시 사과배라는 열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과배? 처음 듣는데 그게 무엇이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과배란 연변 자치주에서 나는 특산물인데 사과와 배를 혼합한 그런 과일이다. 우리 조선족들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사과배라고 표현을 했다. 왜냐? 우리는 완전한 사과도 완전한 배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조선인도 완전한 중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일수가 처음 그런 자신의 어떤 이중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말했을 때 저는 어떤 이 정체성에 대한 화두, 디아스포라적 삶에 대한 화두가 재미교포인 나 혹은 내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를 떠난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구나 깨달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네, 이제 아까 언급해 주셨던 이인 박사님께서 북향민, 탈북자들 역시 자신이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고민하는 여러 친구들을 만났고 다음 슬라이드. 제가 독일에 배낭여행 갔을 때 또 우연하게도 독일 한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 역시 어떤 독일인 한인으로서의 이중 정체성을 고민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브라질 한인, 네, 브라질에서도 제가 법대를 다닐 때 인턴십을 하러 갔었는데 5만 명 이상의 제 브라질 한인들이 그들 역시 뭐 미국만큼 인종차별이 브라질이 심하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는 몸부림이 있었고 그 다음 심지어는 남아공에서 인턴십을 할 때도 수천 명에 달하는 남아공의 한인들, 아프리카와 한인 정체성 사회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만나면서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에게 더 익숙한 고려인들까지 저는 사실 쿠바에 7년 전에 배낭여행을 하러 가기 전까지 제 나이 또래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재미 한인
재외 한인 교포드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 주제에 늘 호기심을 갖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하지만 다음 쿠바 한인들을 만나면서 어떤 제 호기심이 그 욕망이 그들의 몸부림을 이해하고 싶은 그 욕망이 아마 증폭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디아스포라라는 화두에 굉장히 탐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또 다음 해주실래요? 또 다음. 이제 이중 정체성에 대한 그 디아스포라들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주실래요? 그 다음. 이제 디아스포라 속성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K 디아스포라라는 거대한 대의 아래서 어떤 민족성, 혈통성 혹은 국가적 소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반대로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걸 초월하는 더 보편적, 포용적, 인류애적 성격을 디아스포라들이 갖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 다음. 디아스포라들의 진정한 속성이 저는 이 아래 쓰여져 있는 단어들에서 표출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환대성입니다. 환대성. 그 환대성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전 문서를 통해서 그걸 알아보고 싶은데 그 다음. 여러분들 아마 저는 종교적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되었건 서방의 모든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어떤 기본적 정신, 기독교, 단지 뭐 기독교가 신앙이나 어떤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한번 예를 들고 싶어요. 이것을 디아스포라적 해석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잘 아시겠지만 율법학자가 예, 예수님을 좀 실험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잘난 체 하느라고 이제 율법에는 구약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근데 이분이 율법학자가 또 자기가 잘난 체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으시죠. 이제 그러놓고서 율법학자가 누구냐 하니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좋은 이웃입니다. 예수님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율법학자의 질문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에 이 일화의 끝의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라. 그처럼 되라. 저는 사마리아인이 왜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줬을까? 레위인 제사장, 당시에 유대인의 주류들은 이를 보고 피해갔는데, 저만의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마리아인이 당시 유대인들 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었어요. 이방인이었죠. 소수자였죠. 저는 이 소수자로서 이방인 된 이 사람이 더 다른 사람, 다른 소수자, 더 자신과 같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어떤 보편적 환대성으로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보편적 환대성으로 발현된 사건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가 존경하는 이제 강남순 교수님께서 이제 디아스포라의 정신, 이 바로 보편적 환대의 정신, 그 환대성, 예, 다시 한번 집중을 하면서 이제 다음 코테이션을 하고 1분짜리 영상이 있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요. 이제 12세기 프렌치 theologian, 신학자가 쓴 코테이션입니다. 한번 10초 동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신의 고향을 달콤하게 여기는 사람 아직 미숙하다.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모든 곳을 고향처럼 느끼는 코스모폴리탄이지만 그것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모든 곳을 타향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것, 어디에 떨궈놔도
어디에 돼도 코스모폴리탄이 되는 것,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성숙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네가 주인의식을 느꼈을 때보다 이방인이 되었을 때, 그 일부러 되는 의식적 노력을 했었을 때, 그래서 다른 타인, 다른 이방인들을 recognize 할 수 있는 그 환대성을 너가 품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환대이다. 저는 이거에서 주목하면서 다음 영상을 보고 클로징 마크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o why don't we start with the idea of diaspora? So the heart of diaspora is pain. The idea that you can't live in your ancestral homeland, that you can't be where you want to be, and perhaps you can't practice a religion or a culture in the way that you otherwise would. But what results from the pain is innovation. The idea that you can change some of the traditions and adapt them and modernize them and make them relevant wherever you are. Para mí yo soy coreano, yo no soy cubano. Para mí yo soy coreano. Y me muero siendo coreano. ¿Comprende? Porque la única patria que reconoció mi padre y mi madre. 나한테 한국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에 꾸은 사람입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난 한국 사람입니다. Could you read the letter from your grandfather? Ya. La patria. Patria es el legado de abnegación de nuestros antecesores y la ofrenda de nuestros mártires. Es la inspiración de los que sueñan un mañana mejor y un futuro de hermandad. Su concepto va más allá de las fronteras geográficas. No se limita a los que nacen en un lugar determinado, ni se sujeta a las normas políticas de un nacionalismo egoísta. El sentimiento patriótico debe fundirles a la esperanza y al clamor de los desposeídos, de los explotados que aspiran y luchan por un mundo mejor. La patria es la dignidad y el honor de los que saben merecerla. 이제 마지막 말을 허락해 주신다면은 오늘 사실 행사의 타이틀이 세계의 한인 K 디아스포라가 희망이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조금 딴지를 걸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노벨평화상을 받으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제 생각에는 세계의 한인 K 디아스포라 뿐이 아닌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온 여러 디아스포라들 역시 아니면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더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감히 제가 스스로 상상해 보면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조금 시간이 길어졌지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다음 하실 분들은 시간을 조금 맞춰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바로 우리 브라이언 전 해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백이선 의원님 코멘트를 잠깐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미 차세이어비의 AORC 대표 브라이언 전입니다. 오늘 대단하신 분들 사이에 어린 제가 스피커로 초대되어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단체를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2분 정도 짧은 영상으로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If this wasn't racism, what meaning does a hate crime have? 한국 사람이에요.
Our friends in the Korean American youth leadership have done an unbelievable job. Give a round of applause. So it's Asian American Youth Council. So that captures a couple of different reasons why it's a big deal. First of all, we've got one of the largest and fastest growing Asian American communities of any American state. We've made significant progress, but we have more progress yet to make. AAYC가 정말로 좋은 일들,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늘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I can't thank you enough for always being there for our community. I'm so incredibly proud to represent AAYC. Thank you for what you do. I know that by working together in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our best days will always be ahead of us, with people like you on the front lines, working every day in our communities for the greater good. So God bless you. God bless our families.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nk you so much. 제니 차세대협회는 뉴저지에 이어 애리조나에서 한복의 날을 제정할 수 있게 협력하고 구글의 항의에 김치의 기원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변경하도록 최선을 다한 단체입니다. 네. 항상 응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미국에서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 이세들의 정치력 신장과 주류 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K 디아스포라인데 저 외에 다른 전문가분들이 이제 디아스포라의 정의 및 이제 역사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테니 저는 극히 주관적으로 제가 본 디아스포라의 현 주소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과 비전을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9학년 때쯤 9학년 때 수업 중 교사의 한인 비하 발언에 항의를 하고 이제 교사의 해임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세들조차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의 심각성을 느끼고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체가 성장하며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이 없는 이세들의 의식을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한국의 디아스포라의 정의는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자국 유대인의 인구는 적지만 그들의 세계 최강 민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파워입니다. 저희 단체가 한국에 있는 멤버를 뽑을 때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며 한국말을 잘하는 저 같은 재미교포와 한국에 살며 걸그룹 전소미처럼 한쪽 백인 부모를 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 중 누가 같은 민족이라 생각이 듭니까? 라는 질문의 대부분은 둘 다 같은 민족이라 묻는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 다음 한국어를 못하는 재미교포와 한국어가 완벽한 조선족 중 누가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한국어를 못하는 재미교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물어봅니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같은 민족은 혈통도 아니고 언어 능력도 아니고 그냥 잘 사는 나라 교민들이군요 라고 말을 하면 그들도 디아스포라의 범위가 뚜렷하지 않고 단일 민족이라는 교육 아래 굉장히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까지 멤버를 뽑기 시작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타지에서 우리는 이세들이 모여 정체성과 우리의 뿌리에 대해 교육을 하고 애국심에 대해 교육을 합니다. 심지어 아직 영주권인 멤버들에겐 시민권을 취득할 것을 권하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투표권을 가진 미국 시민이 되어야 조국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다. 우린 조국을 위해 조국을 버려야 한다고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한국인들이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우리의 공공외교의 파워를 인식하지 못하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미래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교관이 돼서 미국에 나오신 영사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미국 커넥션이 없는 그들의 지역 한인의 의지에 일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외교보다 미국을 완벽하게 알고 언어가 완벽한 저희 디아스포라들이 한국을 위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구글의 김치의 기원이 차이나로 된 것을 항의해 코리아로 변경을 했을 때도 중국이 동분공정의 일환으로 한복을 입혀 드라마를 제작할 때 우린 역사는 유튜버나 드라마가 아닌 정치인이 개입된 문헌이 만드는 걸 알기에 정치인들을 설득해 한복의 날을 미국에 제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영사관이나 문화원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분들은 외교 문제로 이제 확산될 우려가 있어서 도와줄 수 없다라거나 우린 예산이 없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디아스포라인 우리와 이제 한국 외교관 중 누가 한국을 위하는지 생각을 하면 화도 나지만 저를 더 슬프게 하는 건 단일 민족이란 교육 아래에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그들의 공공 외교의 힘을 전혀 모르는 한국 정부입니다. 일본은 공공외교 비용으로 미국에만 매년 2조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일본은 그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일본에 비해 한국이 돈이 없어 공공외교 예산을 안 쓰는 걸까요? 한국은 1년 국방비로 54조 가까운 예산을 써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큰 예산에는 미국과 외교 관계로 이제 정해져야 하는 부분이 많겠죠. 어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제대로 디아스포라의 공공외교에 예산을 할당해 미국 정부와의 제대로 된 외교 관계를 오랫동안 구축했다면 국방 예산도 좀 더 효율적으로 책정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근황과 이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2초 단위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 겨울 조시 가트하이머 연방 하원의원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워싱턴 국회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가서 일하면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아시안들이 거의 없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며 그동안 가졌던 많은 의문점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 중 정치인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한국에서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직접 국회에 들어와서 더 많은 네트워크를 쌓지 않고 한두 명의 동네 정치인들과 모금 활동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로비스트로 일한다는 분들이 대부분 현 의원들과 커넥션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국회에서 일하며 알게 된 것 중 하나는 국회의 젊은 백인 인턴들은 거의 연방의원들 자녀나 친척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연방의원의 오피스에는 30명이 넘는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시 연방의원의 개인 부탁으로 국회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관들과 업무와 서열이 있기에 인턴들은 의원들과 얼굴도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전화 민원 업무만 합니다. 그곳에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작은 사회라 제가 어른 나이기에 누구라고 밝히지 않고 전화 업무부터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사람들의 관계를 쌓을 쯤 조시 의원이 국회를 방문을 했고 다들 제가 AYC 대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업무와 법안 제정 일을 하게 되었고 이제 틈틈이 다른 의원들을 만나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하며 왜 정부나 기업과 일한다는 그분들이 국회에 들어오기 어려운지 알았습니다. 국회에 아시안이 저처럼 연방의원의 개인 부탁으로 들어가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 들어온다 해도 정치인들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려면 나이가 40대가 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젊은 백인들로 구성된 보좌관 조직에서 일을 배우고 버티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소개로 들어온 어린 인턴들은 인턴에서 끝나고 정식 직원까지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일하며 하킴 제프리 민주당 대표, 케빈 메카시 공화당 대표 등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많은 의원실 보좌관들과 일을 하며 깨달은 건 이곳에는 매년 몇 조 원씩 미국의 예산을 쓰며 하버드 교수진까지 월급을 주며 역사를 왜곡하던 일본도 중국조차도 국회와 백악관에 직접 그들의 자국민들을 넣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정치적 파워가 있는 디아스포라인 AYC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AYC 멤버들을 워싱턴 국회, 각 다른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의원실에 취업을 시켜 국회 백악관 내 아시안 직원 협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의 디아스포라의 중요성과 파워를 알려주는 것은 어려운 일일 걸 알기에 미국 주류 사회의 최상위 조직인 국회와 정부의 힘을 키워
한국의 정부와 기업이 스스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를 찾아와 디아스포라의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제가 치기 어린 꿈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우리 김보람 대표 발제하기 전에 우리 백이선 총장님께서 간단하게 좀 한 말씀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김대중 재단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백이선입니다. 내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를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이 행사야말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상과 철학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멋진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민석 의원님 그리고 인요한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이야말로 작은 김대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정말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사실상 디아스포라였잖아요. 뭐 때때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 중에 가장 귀한 생각 중에 제가 꼽는 것은 균형 감각인데, 그것은 바로 병렬적 사고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바라보고 남과 북을 동시에 바라보고 한국과 일본도 동시에 바라보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늘 함께 평화를 누리고 늘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는 그런 보편적 가치가 늘 밑바닥에 깔려있는 사고를 하셨어요. 오늘 김대중의 상상력, 김대중의 통합, 김대중의 평화를 다시 한번 기리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인권 또 평화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멋진 꿈을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김대중의 생각과 사상이 부활하고 그래서 더욱더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그런 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이선 총장님께서 최근에 김대중 재단이 다시 이제 역동성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데요. 우리 백이선 총장님께서 이렇게 총장을 다시 맡아주신 것이 사실은 정말 다행이고 저희 감사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DJ 정신을 이어가는 영 글로벌 리더들을 키워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재단과 함께 김대중 재단의 어떤 후세대로서 함께 같이 일을 해나가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함께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보람 대표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대중 100주년 기념 세미나라는 소중한 자리,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기리는 매우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기꺼이 따로 또 같이 디아스포라가 힘이다라는 주제로 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다 모두가 그렇겠지만 8시간도 부족한 이야기들을 8분이라는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드려야 하지만 시간 재면서 타이머를 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K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가장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비율로 이렇게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고, 중국,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이제 가장 세 번째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 시기는 이렇게 다 아시는 것처럼 4시기로 구분이 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또 일본과의 인연으로 해서 그 제일 동포의 삶과 의미는 또 그 K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매우 이렇게 각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소수자가 되었던 그런 경험,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그 소수자가 되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디아스포라라는 그 감각과 공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파친코라는 소설이 이제 영화가 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인계 미국인들이 다 모두가 제작을 했던 이 영화인데요. 이 소설과 영화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그 말로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제일 동포들, 제일 코리안들이 그 남한과 북한이 생기기 이전부터 일본에 건너가서 또 하지만 이제 해방 이후에 그 강점기의 국민들을 외국인으로 하는 그 시행령 때문에 무국적자가 되면서 굉장히 그런 차별과 억압과 멸시를 받았던 그런 아픔의 역사는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아픔의 역사가 이 제일 한인들의 아픔의 역사를 극복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고 그것들이 이 디아스포라의 이 과정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정말 아예 다르게 진화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이 한마디가 굉장히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이 아픔 역사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그 주체성이 발현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의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특히 또 김대중 세미나에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빼놓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굉장히 직시를 하고 그것들을 인정을 하되 우리는 미래로 지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일 관계가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큰 전환의 계기를 맞았고 이 대일 관계에 있어서만큼 굉장히 실용 외교를 외쳐왔던 김대중 대통령으로 인해서 사실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그 일본 내에서 굉장히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일본인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일본의 그 종합연구소의 국가전략센터장이자 예전에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의 북일 정상회담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그 주역인 다나카 그 센터장이 있는데요. 다나카 이제 외교관인데 일본의 외교관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외교관인데 그 다나카 외교관이 이야기하기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데 일본에는 그런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위기와 변혁의 시대에는 정치 지도자의 자질이 이 국면과 역사를 바꾼다라고 하면서 계속 김대중 정신을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의 덕분으로 또 문화 교류와 한일 교류가 이렇게 자유롭게 시작되었고 저 또한 이렇게 일본에 건너가서 당당하고 동등하고 수평적으로 또 환대를 받으면서 일본을 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할아버지가 이제 강제징용에 가까운 또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반일 감정이 심했던 저이지만 저희 고모가 일본인과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인이 한국에 놀러 왔다가 저희 고모에게 첫눈에 반해서 이제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또 할아버지를 그렇게 일본 때문에 일찍 잃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인이 왔을 때 이렇게 안아주었던 그 경험 때문에 그 이제 고모부가 이런 할머니가 있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고모와 결혼을 하게 돼서 반일 감정이 굉장히 심했던 제가 일본인을 가족으로 맞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그리고 또 일본에 건너가서 저 또한 이제 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뭔가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그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한국에 대한 그런 관점을 다시 좀 일본에 가서 새로운 관점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는데 한국보다도 훨씬 더 한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과 한국의 역사를 사랑하는 일본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윤사마보다는 윤사마라고 하면서 윤동주의 정신을 계속해서 기리는 그 윤동주 역사가들 일본인들이 있었고요. 아리랑을 고등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 일본인 선생님들이 있었고요. 계속 한일 프리허그를 계속 하는 그 젊은 캠페이너들이 있었고요. 관동 대지진의 그 대학살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전히 그 관동 대지진의 학살 때 그 조선인들을 도왔던 일본인과 조선인들의 그런 우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그 묘비를 저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데리고 가던 설명해 주신 그런 모든 분들을 한국의 그 종교와 역사와 문화와 철학 이런 것들을 거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저는 계속해서 초청해서 계속 한국인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장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들 속에서 저는 계속 그런 혼돈과 혼란의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누가 어떠한 그 한인이라는 것의 또 그 가치관 또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한국인보다도 훨씬 더 그런 것들을 더 깊이 알고 더 널리 알리고 있는 그런 일본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혼란의 경험들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그런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 시민들과의 그런 대화의 장들을 계속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일본인 고등학생들이 한국인 고등학생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그들이 여러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대화하고 결론을 냈던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신사참배 문제면 수상은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들을 일본인 고등학생들이 내고 일본인들이 스스로 그런 목소리들을 내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함께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그런 시민사회,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학계, 기업들 간의 교류를 계속해서 그 교류의 장을 만들고 했지만 결국은 그런 민간에서의 교류는 너무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은 정치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 또한 함께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처럼 과거를 명확하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어쨌든 일본의 그 정치인 양성 학교인 마츠시타 정경숙에 들어가서 아주 그 젊었을 때부터 이 정치인들이 지금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젊었을 때부터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대화하고 또 뭔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목소리를 계속 냈고요. 그것과 함께 또 이제 미래의 지향적으로 뭔가 보편적인 인류가 함께 겪고 있는 기후 위기라든지 환경 문제, 생명 존중 이런 문제들 포함해서 어쨌든 플라스틱 문제, 기후 위기, 환경 문제를 한국과 일본의 젊은 리더들이 손을 잡고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자라는 그런 결의를 하고 계속 정기적으로 그런 포럼을 실시하고 또 액션 플랜을 잡고 계속 서로 실천하는 그런 장들을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나왔듯이 그 디아스포라라는 것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 입장과 환경과 목소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디아스포라를 대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의도하지 않던 계속해서 저는 그런 인간과 인간의 문제, 사람과 사람의 문제로 접근하고 싶었던 것이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국인과 또 한국과 일본의 관계라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받고 물음을 계속 요구받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받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면서 어쨌든 계속 그 본인의 그런 뿌리를 잃지 않으면서 또한 또 앞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민족이라든지 국경에 갇힌 그런 사유를 넘어서 존재와 관계로서의 그런 입장으로서 서로 마주보게 될 때 외면하고 싶은 많은 현실들이 있지만 외면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직시하면서 하지만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그리고 또 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그 경계인으로서의 경험, 저는 끊임없이 제가 뭔가 내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계에 있으려고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이 경계인으로서의 경험이나 정체성 그리고 그 날선 감각들 그리고 다른 관점들 또 새로운 시각 그리고 포용성과 수용성은 이 시대가 원하는 또 새로운 정체성이며 시대의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것들을 짚고 유쾌하고 유연하게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창조적 천재들을 발굴하고 또 젊은 국제적 글로벌 리더들이 함께 상상되고
되기를 저 또한 같이 함께 꿈꾸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것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좋은 내용을 저희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성민 우리 대표 발제해 주시고요. 그 뒤에 다음 발제 이병환 교수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박예영 대표님 잠깐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커넥트라는 뉴질랜드에서 시작한 사회단체 대표이자 또 한국에서는 수상거리 프로덕션 회사의 대표인 이송민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초중고 대학교를 다 나왔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뉴질랜드 국회에서 또 지역구 보좌관으로 거기 한인계 유일한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지금은 육선을 또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의 지역구 보좌관으로 또 일을 하기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또 원하는 바가 있어서 리커넥트라는 이제 단체를 세워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강대국에서 이제 오신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뉴질랜드 하면 대부분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이 뭐 환경, 뭐 그냥 아름다운 풍경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디아스포라로서 받는 약간의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랑 일본 하면은 뭐 연세대, 서울대 약간 이런 급이고 뉴질랜드 하면 약간 지방대 이런 수준으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디아스포라계 안에서는 저희가 진정한 소수 민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좀 임하고 있고요. 뉴질랜드가 근데 정책적으로나 사실 사회 인식적으로 되게 앞서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성 투표권을 제일 먼저 이제 시작한 국가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정책적으로 좀 시도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97년도, 98년도 한국에서 IMF가 터졌을 때에 그때 그 한국인들을 그 경제 난민으로 받아주기도 한 국가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케이스로 사실 뉴질랜드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난민으로서 경제 난민으로서 살아온 배경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뉴질랜드가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면서 진짜 뉴질랜드 케이스가 좀 흥미로운 거는 200개 이상의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뉴질랜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다문화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또 4명 중 1명의 시민이 뉴질랜드 밖에서 태어난 이제 사람이기도 할 정도로 되게 다민족성을 이제 띠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 안에 한국인은 사실 3만 명밖에 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육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계 이제 국회의원이 있으시기도 하고 아시아인으로서는 사실 가장 좀 영향력을 많이 뉴질랜드 안에서 끼치고 있는 국회의원이시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특징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다중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성을 가진 게 디아스포라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역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로컬 사회와 그리고 한반도 평화라는 이 주제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다중 정체성이랑 소수성이라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진짜 디아스포라들로 하여금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되게 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국회에서 일했을 때인데요. 저 오른쪽에 계신 이제 분이 멜리살리 의원이라고 지금 5선 국민당에서 이제 5선째 이제 국회의원을 계시기도 하고 그 옆에는 이제 그때 제가 일했을 당시에 존키 총리가 이제 총리로 있었을 때 일을 했었는데 그 저희 의원님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계에서는 되게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민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인들이 3만 명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뉴질랜드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진짜 소수민족으로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공감대 형성이 그 사회 안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그 사무실에도 되게 다양한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인, 인도인 되게 다양한 그런 민족들이 와서 저희한테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오시기도 했는데 또 그 안에서의 이런 역할들을 또 할 수 있는 이유는 진짜 그 소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감대 형성, 환대 아까 그 전수석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환대 그 특성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 국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리커넥트라는 단체를 이제 세웠어요. 이게 한인 1.5세 2세대로 세워진 비영리 단체인데요.
단체를 만들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뉴질랜드 사회 안에서의 사실 이슈도 중요한데 글로컬한 이 시대 안에서 한인 사회와 지역 사회가 또 연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사실 이 단체를 세우게 됐었고요. 왜냐하면 한인들이 어느 나라를 가든 사실 고립되기도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그 로컬 사회 안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어도 사실 그 벽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역할을 또 그 다음 세대인 이제 다음 세대 디아스포라들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홈리스들이나 직접장애인이나 정신건강 관련해서, 그리고 취약계층 어린이들이나 웰빙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 30대로 또 이루어진 단체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는 한인들로만 이루어진 단체로서는 또 유일한 사회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만의 장점이자 경쟁력을 꼽자면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의 진짜 큰 장점인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다 제3문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습득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사실 겪기도 하지만 또 저희만이 볼 수 있는, 저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시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소수성. 그게 결국에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시야를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수민족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사회 안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어쩌면 적응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지역이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라누이라는 지역인데요. 뉴질랜드 안에서는 사실 할렘가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저도 어렸을 적에는 이 지역에서 자라기도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쪽방촌이 위치해 있기도 하고 또 섬나라 사람들이 많은 이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난의 대물림이 되게 심한 지역인데 그 이유가 부모들이 마약을 하고 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고 아이들은 친척들 손에서 자라나고 그러다 먹을 게 없어서 또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면은 감옥에 가고 계속해서 그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제 구조에 있는데, 그곳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디아스포라들은 이게 어떻게 익숙해질 수가 있지? 이거에 대한 어떤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이 지역에 다녔었던 고등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면서 임신한 채 학교를 다니고 학교 안에서 마약을 하고 이런 진짜 모습들이 되게 일상적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왜 이게 이 아이들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그냥 일상일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로 계속 자라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디아스포라들은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일상에 젖어 있는 그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 앞에 있는 나무만 보는데 저희는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게 디아스포라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들이 정말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있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이 제일 사실 크다고 저는 계속 이런 강연을 다닐 때마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제가 한국에 온 이유도 사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왔고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진짜 디아스포라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말을 또 할 수 있어.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알고 있기도 하고 또 그분들과 들어가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는 그 장점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북한의 평양이랑 라선을 이제 2번 다녀왔는데 그 안에 갈 때마다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해줬던 게 98%의 이제 이런 디아스포라들, 재외동포들이 들어오면 영어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뭔가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근데 저는 들어갔을 때 일체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말 하면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또 많이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편하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것처럼 디아스포라들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만 봐도 제중동포, 조선족 분들이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높게 사고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네, 너무 길지 않게 그냥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근데 지금 여태까지 사실 얘기했던 거는 1.5세 디아스포라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그냥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문화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있는. 근데 2세들은 또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2세 디아스포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 단체에도 2세 디아스포라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촬영 감독님으로 오신 분도 이제 2세 디아스포라인데 얘기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다라고 인식을 하지 못할 뿐더러 그냥 우리 뉴질랜드인이야. 그리고 왜 우리가 한국에 그 뿌리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이게 진짜 한국인이야 너는 이거를 심겨주는 게 과연 맞나? 지금 이 글로컬한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들에 관해서 진짜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되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저희 그 멤버들한테 교육하고 그 디아스포라라는 진짜 이 주제를 인식시키기까지 한 2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얘기하고 교육시키고. 근데 그래서 되게 교육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 문화원이나 아니면 한국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디아스포라라는 이 주제가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많이 교육되어지고 있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서 진짜 이런 좀 세미나나 이런 토론회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들이 해외 동포들에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교육적으로도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얘기는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지방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주 와닿았어요. 자, 우리 다음에 우리 마무리를 우리 이병환 교수님 해주시기 전에 박예영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성민 대표님은 저도 가보지 못한 평양역을 가보시고 앞에서 사진 찍었네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남과 북에서 반반을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한데 사실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고 이런 자리가 정말 한국 사회에 많이 확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23년 전 6월 15일이죠. 2000년 6월 15일 저는 평안북도 신의주 감옥에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3년을 살고 북송되어서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셔서 지금도 그 감정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통일이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확 밀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들었던 성함을 좀 위대한 분이라는 생각을 북에 있을 때도 어디서 들었는지 어쨌든 들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방북하신 걸 보고 와 통일이 이제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2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어쩌면 남북관계가 더 많이 좋게 평화 통일의 과정이 좀 진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제처럼 K 디아스포라, K 컨텐츠 글로벌 정치 이것은 어쩌면 하나가 된 한반도의 를 염두에 두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시를 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 디아스포라 주제로 가고 있는데 저희 북향민들 같은 경우에 너무 웃기는 것이 특별히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 저희는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이 정치 이슈가 떠오르면 저희에게 어떤 화살이 오냐면 너희는 탈북자인데 너희는 탈북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라는 또 다른 정체성이 저희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슬프죠. 왜 20년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너는 탈북민인데 어떻게 그 당을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해괴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분단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슬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정신은 용서고 화해고 끌어안음이고 포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내외 정치도 그렇고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정신이 좀 한반도를 강타해야 지금 강대강으로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영구 분단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득의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오늘 이런 세미나가 좀 제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축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병환 위원님 태즈홀딜스에서 지금 계신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병환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 전우석 감독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를 안고 팬심으로 왔는데 온라인으로 배워서 아쉽다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순서인 거는 아마도 마무리라기보다는 이렇게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해달라는 주최 측의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덜 얘기된 쪽으로 이렇게 보태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세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일본과 이렇게 뉴질랜드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결국은 환태평양적인 상상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K 디아스포라를 보면은 바다로 나가셨던 분들도 있지만 저쪽 이렇게 땅으로 대륙으로 가셨던 분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게 뭐 한국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이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구현되면은 이 왼쪽에 있는 작품처럼 나오는 것이죠. 일본과 미국을 방문했다가 조선으로 이렇게 돌아왔던 인물이 주인공인 미스터 션샤인 같은 사람이 있는 이 작품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북방으로 대륙으로 갔던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빅토르 초이라고 하는 이 소련의 역사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아이돌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락커더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의 인생, 일생 이런 것도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조명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전우석 감독님을 실제로 이렇게 좀 만나보고 싶었던 이유는 김은숙 작가와 그러니까 미스터 션샤인을 쓴 김은숙 작가와 전우석 감독님이 합작을 해서 이 일제 때 바다로 간 디아스포라 1명, 대륙으로 간 디아스포라 1명, 2명의 남자 주인공과 이 경성에 있는 여자 주인공 이 3명이 펼치는 삼각관계 로맨스면 이렇게 로케이션이나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석권할 수 있는 대작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이거는 김정은과 김여정을 충분히 이렇게 꼬실 수 있는 남북 합작의 문화 콘텐츠로도 해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글로리를 하고 계신데 저렇게 되면 진짜 K 글로리처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초선이나 저도 이런 거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봤었는데요. 초선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등장한 이 미국의 이렇게 정계로 입문하려고 하는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에 대한 다큐 같잖아요. 근데 저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정협 부주석까지 갔던 조선족도 있고 러시아의 연방 하원 의원이 된 고려인도 이미 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이제 단체장, 우리로 치면 지사까지 된 분들이 실제로 있죠. 그러니까 저분들의 삶은 사실 우리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도 굉장히 좋은 다큐나 이렇게 영화처럼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코리안이라는 말이 이게 사실 두 가지 뜻이 있는 거거든요. 한국인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한국어도 있다. 근데 앞으로는 한국어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안상수라는 디자이너가 이렇게 그린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A부터 히읗까지예요. 그러니까 알파벳 A부터 가장 이렇게 최근에 생긴 문자, 한글의 기억 니은부터 해서 마지막에 히읗. 이게 문자의 역사인 거죠. 근데 가장 이 젊은 문자인 한글의 미래 세대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K-팝, K 콘텐츠의 힘이기도 한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인은 아니지만 한글 커뮤니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세기의 어떤 K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을 할 때 한인 공동체에다가
한일 그 한글 커뮤니티를 합하는 게 보태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태제의 일이기도 한데 9월에 저 대학을 개교하는데요. 그 학생을 한국인 100명, 세계인 100명 이렇게 뽑자는 것도 저런 어떤 최근의 흐름과도 이렇게 상통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K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장이 DJ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DJ의 일생을 보면 2000년 전에 공자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공자도 당시에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유천하를 했는데 한국의 정치인 가운데 그렇게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신 분은 DJ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유천하의 끝에 공자가 생각했던 바람직한 세계는 정치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예악 질서라 그러죠. 음악인데 그러니까 정치와 문화의 조화 이런 걸 늘 생각을 했었는데 DJ가 김대중 대통령님이 집권 이후에 했던 그 주요 정책들을 보면 정치적 민주화, 남북 평화도 있지만 대중문화 개방이라던가 디지털 전환 이런 걸 해서 현재 그 K 어떤 초석을 다지신 거기 때문에 저 그 예악 질서를 어떻게 진화시킬 건가 이렇게 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근데 악은 우리가 음주가무의 나라라 이미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데 반해서 정치 거버넌스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버넌스의 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건데 제가 읽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글과 말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문헌이 1994년도에 그 포레인 어페어즈에 기고하셨던 그 글인데요. 저기에 보면 지구적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기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참다운 형제로 감춘다는 의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인간만이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이렇게 건전한 존재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20세기 말에 하셨거든요. 저런 얘기를 20세기 말에 먼저 하셨던 게 만델라 같은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전 지구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라고도 할 수 있죠. 그 김민석 의원님도 이렇게 K-밸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저런 데 단서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1948년도에 유엔에서 제정된 뭐 세계 인권 선언을 첫걸음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건 첫걸음일 뿐인 거죠. 마지막은 뭘까?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건데 저는 그게 이런 거라고 봅니다. UN은 United Nations잖아요. 국가들의 연합이죠. United Natures도 앞으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저게 일종의 인간 공동체를 넘어서는 생명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UN 2.0, 그러니까 21세기가 요구하는 UN이 저런 발상이지 않을까 싶고 저 디아스포라는 사전적 정의를 봐도 본래 있던 땅에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는 게 꼭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동물과 식물도 전쟁과 기후재난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서식지를 옮겨 다니는 게 앞으로는 특히나 일상이 될 거기 때문에 21세기에는 반드시 유나이티드 네이처스 같은 국제기구가 필요할 거다. 그리고 그게 김대중 정신과도 부합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K디아스포라가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맺어서 해야 하는 일도 저런 메시지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은 화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얘기들을 K디아스포라들은 해야 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정신의 메타포를 상징적으로 잘 구현한 분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안상수 선생님의 생명평화 문이라고 보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저 타투가 굉장히 이렇게 유행을 했었죠. 황희찬 씨가 등에
생명평화 문의를 했었다는 게 알려졌고, 저 타투를 가장 먼저 했던 유명한 셀럽으로는 이효리 씨가 있는데요. 저는 저게 유엔의 로고로 돼도 저는 UN 2.0의 로고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싶고, 그런 국제기구가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또 DMZ인 것 같다. 그래서 내년이 DJ 탄생 100주년이라고 한다면 저런 프로젝트를 전 세계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함께 해 나가면 대중교통도 뜻깊은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 민주연구원장으로 있을 때 미스터 선샤인을 놓고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토론인데 그때 우리 이명환 선생님 모셨었는데요. 제가 동일한 연장선에서 오늘 디아스포라를 논의하면서 DJ는 사실은 정치가였지만 굉장히 드물게 사상가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DJ의 사상을 이어서 다시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논의를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오늘 모셨는데 역시나 그러니까 아주 저희에게 아주 인사이트를 많이 주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우리 김동완 교수님께서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고요. 그 사이에 우리 오늘 또 현장 참석을 주로 오늘 발제자와 또 대중교통의 멤버들이 해주셨는데 민화협의 공동의장 최용관 의장님께서 또 이렇게 뒤에 와서 자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저희 해나가는데도 오늘 뵈인 김에 같이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심적으로 든든하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도환 교수님 마지막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석가모니나 공자께서도 일단 디아스포라였다라고 봅니다. 일단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29살에 출가하셔서 본인 국가를 떠나서 하여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떠돌면서 불교를 어쨌든 창시하시기도 하셨고, 공자께서는 하여간 13년 정도를 노나라를 떠나서 어쨌든 한 3,000명 정도의 제자들과 식솔까지 따지면 한 10,000명 정도 될 텐데 전국을 주요하면서 학문적 토대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쨌든 디아스포라가 지금 지구의 한 3.1%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아마 역사를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의 차지하는 비중들은 한 50% 이상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K디아스포라에서 좀 하나 정도 좀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요새 이제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 심비우스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요. 공생하는 인간 또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간이라는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인데 K디아스포라에서 이 호모 심비우스 이 부분을 좀 가져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1시간 45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에 고지드린 바대로 Q&A와 관련해서는 제가 중간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보니까 대부분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앞으로 더 토론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건의와 경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미국에 있는 AAYC의 우리 젊은 멤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께 시간대가 참 어려울 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짐작컨대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것을 다시 감사드리고,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한미 합동 줌으로 진행했던 이 컨퍼런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진행된 최근의 컨퍼런스 중에 단연 최고의 내용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연 최고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발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니까 따로 정리 시간이 그래도 따로 정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 다 마이크를 돌리지는 않고요. 그냥 오늘 있었던 얘기를 몇 가지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는 오늘 발제 중에 헤로니모, 초선, 빠찡꼬 등등의 다큐 등등이 소개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참석했던 이 행사로 우리는 새로운 이 디아스포라의 다큐를 쓰기 시작했다. 아마 이 행사 자체를 편집해서 정리하는 것 자체가 아마 누군가 만들어낼 새로운 다큐의 한 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 K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디아스포라의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해야겠다라는 전우석 감독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참석자들이 다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K 디아스포라를 다룬 오늘의 주제는 K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로서 보편적 인류애의 희망이 되자라는 것을 결론으로 하고 있을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 제안을 정리하면서 그간 대중교통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저는 세 가지를 앞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원래 대중교통에서 하려고 했던 이 일이 전 세계의 이 디아스포라 청년 문화 캠프입니다. 원래는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정치 행사 때문에 내년에 한국에서의 총선이 지나고 나면 전 세계를 돌면서 전 세계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들과 함께하는 문화 캠프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처음은 모든 나라를 커버할 수 없겠지만 우선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오늘 논의가 되고 언급이 됐던 가령 우즈베키스탄, 쿠바, 뉴질랜드, 나아가서 독일, 유럽, 남아공 등까지 언젠가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작은 몇 나라에서 시작할 수 있는 문화 캠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에서도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 상당히 긴밀한 중요성이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와 관련한 공공 외교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모임과 네트워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에서는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오늘 함께해 주신 김대중재단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 간의 평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보다 적극적인 어젠다 세팅과 제기와 역할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K로 시작하는 코리아가 C로 시작하는 코리아, 카즈모폴리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코리아로 함께 우리가 중의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햇볕 정책에 관련해서도 오늘 아까 이뇨한 교수님 말씀부터도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뇨한 우리 대표님도 박예용 대표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의 햇볕 정책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입각해서 용서와 화해와 포용을 담은 새로운 햇볕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 젊은 세계에 있는 김대중의 후예들이 앞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사상적 측면에서 정리해 주신 우리 이병헌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1994년 Foreign Affairs의 이광효 김대중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역사상 정치가가 Foreign Affairs에서 지상 토론을 한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그것이 무려 25년 전에 최근에 논의되는 생태 이런 걸 뛰어넘어서 지구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제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DJ는 정리되어야 할 역사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그러한 역사의 새로운 어떤 파운틴이다, 그야말로 원천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대중교통이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내용으로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병헌 교수님께서 우리 대중교통의 새로운 사상 담당자로서 아까 마지막 페이지를 정리해 주시고 2048년 세계 만물권 선언 같은 것까지를 제기해 주시면 굉장히 유의미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미국과 한국에서 참석해 주셔서
2시간을 풀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기술적으로 수준을 높여주신 우리 장원철 우리 홍보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술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진행됐던 모든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다시 각자 한 번씩 다 리뷰하고 영상도 보고 그다음에 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 정리를 광노영 국장님께서 해주셔서 우리도 보고 외부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내용 전체를 압축도 해주시고 정리도 해주시는 역할을 관련된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 인류한 공동대표님을 포함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뜨거운 박수로 오늘 디아스포라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포럼은 올 가을의 K 컨텐츠 포럼으로 이어지고 내년 봄에 K 글로벌 밸류 글로벌 정치 포럼으로 이어져서 그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 정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품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간다. 대선도 끝났다. 정치와 문명의 전환기. 지금 우리는 왜 다시 김대중에 주목하는가? 김대중은 국민과 함께 IMF 위기를 극복해냈다. 그는 문명적 통찰로 IT 강국의 길을 열었으며 일본 문화까지 개방하는 과감성으로 한류 시대의 빗장을 풀었다. 보수를 끌어안았고 자신을 죽이려던 정적을 용서했으며 평화의 문을 열고 마지막까지 민주주의를 외쳤다. 이것이 김대중이 떠나고 1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이 다시 김대중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그는 여러 차례 죽음의 강을 건넜고 평생의 동지였던 아내를 깊이 존중했으며 꽃과 나무를 사랑했다. 광주의 아픔을 잊지 않았고 사형 선고를 받고도 공부를 놓지 않았고 히틀러에 맞서 순교했던 본회포와 닮은 정치인이었다.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그는 평생 간절히 기도했다. 꿈, 그것이 고난, 아내, 자연, 민중, 기도와 함께 김대중을 세계적 정치인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이제 지구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그레타 툰베리를 찾아내고 세계를 격동시키는 제2, 제3, 제4의 BTS를 탄생시키고 수천만의 촛불 민주주의자들을 길러내고
88 올림픽에서 세계를 감동시켰던 이어령과 같은 창조적 천재들을 발굴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 코로나를 넘어 생명 문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며 유대민족처럼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미래가 된 K-디아스포라 공동체이다. 평생을 김대중에게 바쳤던 권노갑은 김대중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해라. 조급해하지 말고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려라. 역경에 좌절하지 말고 축복으로 생각해라. 상대를 배려하고 의리를 지켜라. 더 센 정치를 해라. 정치는 통합이다. 김대중 본인이 스스로 작성했던 대통령 수칙은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염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직도 살아있다. 사랑과 관용. 그러나 법과 질서를 엄수해야. 인사정책이 성공의 길이다. 아첨하는 자와 무능한 자를 배제.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유지. 현안 파악을 충분히 하고 관련 정보를 숙지해야. 대통령부터 국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불행한 일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국민의 애국심과 양심을 믿어야 한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설명 방식을 제고해야. 국회와 야당의 비판을 경청하자. 그러나 정부를 짓밟는 것은 용서하지 말아야. 청와대 이외의 일반 시민과의 접촉에 힘써야. 언론의 보도를 중시하되 부당한 비판 앞에 소신을 바꾸지 말아야. 정신적 건강과 건전한 판단력을 견지해야. 양서를 매일 읽고 명상으로 사상과 정책을 심화해야. 21세기의 대비를 하자.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명심해야. 적극적인 사고와 성공의 상을 마음에 간직.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다. 김대중의 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그 꿈을 꾼다.